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360쪽 보십니다. 우리가 360쪽에 보는 청자에 대한 태도가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함영수의 해바라기의 비명이라는 시를 보면 361쪽 맨상다입니다. 361쪽 맨상다에 나오는 해바라기의 비명을 보면 뭐다? 뭘 구사하고 있어? 명령형 어미를 구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자과자의 의지와, 그렇죠? 자신의 기원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운 빗돌이 뭐야? 비석을 세우지 말아요. 거기 나오는 비석이 나오는데 비석은 무엇의 의미야? 차가움의 의미가 있고, 이러한 차가움의 의미를 이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무엇의? 죽음의 의미가 있네. 죽음의 의미가 있어. 나무도 앞에는 그 차가운 비석을 세우지 말아 했으니까 결국은 나는 그걸 거부한다는 이야기야. 그렇죠? 그래서 비석은 차가운 죽음, 배생명성 이러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렇지? 다음 이어서 나무 무덤 주위에는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해바라기 나왔지? 여기 나오는 해바라기인데 여기 나오는 해바라기는 비석과 대조적 의미를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됐습니까? 나의 무덤 주위에는 그 노란 해바라기를 심어달라. 이때 해바라기가 대조적 의미가 있으니까 뭐죠? 삶의 강렬한 욕구의 평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생명력의 추구야. 그렇죠? 생명력의 추구야. 이리 했을 때, 그리고 해바라기의 긴 줄거리 사이로 끝없는 보리밭을 보여달라. 그랬죠? 여기 나오는 보리밭은 무엇이냐? 늘 그렇죠? 보리밭은 생명력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겨울에 얼음장을 뚫고 봄에 피어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보리밭이거든. 노란 해바라기는 늘 태양같이 하던 화려한 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라.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리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르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죽음을 거부함으로 해서 뭐가 나왔어? 노고지가 나왔어. 이때 노고지리는 소위 감정 이변의 개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적 화자가 살아 돌아온 것이야. 그렇죠? 그래서 시적 화자의 모습이다. 재생과 부활의 의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푸른 보리밭 사이로 하늘을 쏘는 노고지가 있거든. 아직도 날아오는 나의 꿈이라고 생각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명령의 의미를 보여주면서 시적화자의 의지와 기원을, 소망을 같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다 이어서 니을번이야. 니을번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안도현의 간격이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숲을 멀리서 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룬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 대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기어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서 우를 창창한 숲을 인다는 것을 예전에 나는 몰랐다 이런 이야기야. 여기에 나무와 나무가 있어요. 나무와 나무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각각의 나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결국 한 나무는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또는 뒤틀려 자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나무와 나무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나무는 곱게 자라고 뭐가 된다? 숲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적 화자가 이야기하는 간격의 의미는 무엇이냐? 뭐죠? 개별성과 독립성이야. 각자 개인의 삶들이 보장돼야 돼. 그랬을 때 숲은 바로 뭐야? 공동체적 삶이야. 즉 삶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숲을 보고 나서 그가 드러내는 뭐야? 사색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자신 또는 그러한 사회에 대한 비판일 수도 있다. 남의 삶에, 여기 남이 있는데 타인의 삶에 너무 많이 개입하면 안 돼. 그치?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맞죠?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게 이번엔 시의 용어야. 시의 용어에 보니까 가장 먼저 뭐가 나오냐? 거기 나온 사이비 진술. 사이비 진술 또는 시적 진술 또는 의사의 진술. 그죠? 사이비 진술, 시적 진술 또는 의사의 진술이란 말을 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했을 때 거기에 나오죠?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객관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비과학적, 비객관적, 비논리적 진술이라는 말 써줘. 됐습니까? 비과학적, 비객관적, 비논리적이라는 말을 써줘. 됐어요? 그랬을 때 산맥들은 바다를 향해 뻗어 있고 이래야 맞아. 그런데 거기나 산맥은 바다를 연모에 휘달리고 이렇게 써버리면 산맥이 어떻게 휘달릴 수가 있겠어? 그럴 순 없지. 바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양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조지훈의 승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본다면 앞에 이렇게 나오지. 오동잎 잎새마다 탈이 지는데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빈대 황촉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새마다 탈이 치는데 이렇게 써놓고 제가 뭐라 하냐. 현재 오동나무에 오동잎은 모두 몇 개 달려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 이게 만약에 과학이라면 달이 하나이기 때문에 잎새마다 지려면 오동잎도 하나만 남아야 돼요. 이게 과학이야. 그러므로 이 문장을 산문적 과학적 진술로 바꾼다면 오동잎 잎새마다 달빛은 빛이여 이슬은 반짝이는데 이렇게 왔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되지? 과학적 진술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진술을 허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사유비 진술 또는 시적 진술은 의사의 진술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 장을 넘어가 보자. 우리 교재 362쪽에 3번 시적 허용이야. 시적 허용과 그죠? 사람들이 잘 구별 못해. 이건 우리가 제가 뭐라 했죠? 이걸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객관적이라고 한다면 시적 허용이란 방언, 뭐죠? 사실 왜곡.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비문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리했을 때 이 둘의 구분을 못다시 하고 틀리고 오신 분이 많아. 그렇죠? 그랬을 때 거기 보세요. 어제도 하루만 오늘 하룻밤 해야 되죠? 맞춤법이 틀렸네? 시적 허용이야. 가려다 팔을 멈춰 가려다 말고라고 써야 하는데 또 시적 허용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시적 허용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적 허용하는 그 자체가 비문법적이라고 어음에 단풍 들어갔네. 어음에 그죠? 어음에 이런 것들 내게 가난한 노래의식을 뿌려라. 띄어쓰기 무시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어에는 1인칭 명령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국어에서 명령은 직접 명령, 간접 명령, 즉 2인칭과 3인칭만 있어요. 1인칭 명령 없어. 나 밥 먹어라, 나 잠자라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인칭 명령을 쓰고 우리가 이걸 인정한다면 이건 시적 화자의 의지다. 그죠? 화자의 의지의 강조라고, 의지의 강조라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거 뭐라 그래? 시적 허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적 허용과 시적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유비 진술은 완전히 다르다. 근데 이걸 같이 써버리는 경우인데 주의하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의하셔야 한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다음 이어서 그런데 배요. 사언이란 무엇이냐? 저번에 관용적 표현에서 봤죠? 이미 은유법이 보편적이 돼버린 거야. 모든 사람이 알아. 그래버리면 은유로서의 성격이 없어집니다. 다시 하기서 인생은 나그네 길 하면 나그네 길, 인생이 나그네 길이야? 이건 A는 B다의 은유지만은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다 알아. 그렇죠? 당신은 나의 태양?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 보고 우리가 사은이라고 한다. 그렇죠?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비유와 상징이 나와요. 비유란 잘 아시죠? 직유, 은유, 의인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의 상징은 말입니다. 상징의 본질은 의미의 암성과 다일성이다. 전통적 상징에는 관습성 옆에다가 기호적, 제도적이라고 써져. 기호적, 제도적. 기호적, 제도적. 창조란 개인적, 문학적이다. 창조적이란 개인적, 문학적이라고 말한다. 개인적, 문학적이라고 말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느냐? 우리 교재에 하면은 이렇게 표가 그려져 가지고 거기 나오는 뭐죠? 상징이 있고 비유가 있어. 그래서 상징에 뭐라고 써있냐?
거기 나오는 맨 하단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1대 다냐 1대 1이냐 그게 나와요. 그랬을 때 이것은 여러분이 하신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그러나 이건 오직 함축적 의미만 갖는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비유는 이건 대체로 뭘 가져온다? 모호성을 가져오지만은 이건 뭘 가져온다? 구체성을 가져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구체성을 가져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늘 이야기하죠. 여기에 별이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로 별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니다. 이 별을 이렇게 그려버리고 우리가 그걸 기호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별이라고 하지 실제로 화성이나 금성이 이렇게 생긴 건 아닐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달도 해도 하나의 별이잖아.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상징이라 그래. 그치? 그래서 국화 옆에서라는 시에 보면은 이제 너와 거울 앞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에서 그때 꽃은 말입니다. 뭐죠? 국화야. 그러나 뭘 보죠? 삶의 원숭이를 보죠. 그래서 지시적 의미로 풀고 함축적 의미로 풀어. 뭐라고? 1대 다로 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비유는 1대 1로만 푼다. 그죠? 자, 하나만 가볼까요? 제가 저걸 지우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뭘 썼냐? 성북동 비둘기야. 그랬을 때 저는 이렇게 해요. 성북동 비둘기에서 이건 비유고 이건 상징이다. 왜냐하면은 성북동은 산업화, 근대화, 기계화 그 현장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비둘기는 첫째 뭐죠? 새의 이름이야. 그런가 두 번째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야. 이제 산도 있고 사람도 있고 자유와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고 말았다 했으니까 자유와 평화의 상징이야. 그런가 하면 현대인이야. 이제 삶에 터져 있고 서서히 쫓겨나고 있는 건 결국은 현대인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뭐요? 일대 다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대 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야. 그렇지?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 맞죠? 됐습니까? 대체로 여기 나오는 비유는 은유, 직유, 대유 이런 나타나지만 이건 원형적 상징과 문학적 상징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362쪽이야. 362쪽에 비유 나오죠? 거기 나오는 해볼까요? 이는 먼 해와 달의 속삭임, 속삭임 동그라미, 피밀한 울음에서 울음 동그라미, 그 밑에 피 흘림 동그라미, 그 밑에 핏방울 동그라미. 됐습니까? 그랬을 때 속삭임, 울음, 피 흘림, 핏방울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뭐냐? 개화요, 개화. 뭐라고? 꽃이 피어남을 의미한다 이런 이야기야. 그치? 모두 다 은유법이야. 속삭임, 울음, 피 흘림, 핏방울 모두 다 개화, 꽃이 피어나는 것이야. 다음, 꺼질 듯 보드라운 황홀한 한떨기의 아름다운 정적. 그죠? 그 다음, 거기 나온 정적 밑줄. 그 밑에 펼치면 일렁이는 사랑의 오심아 호심 밑줄. 이 두 개는 그냥 꽃이야. 이건 꽃이 피어남을, 이건 꽃을 의미한다. 이러냐. 모두 다 은유법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이건 비유의 원리다. 이건 비유의 원리다. 그죠? 1대1로만 해석이 가능하냐? 1대 다로 해석이 가능하냐? 이 차이다. 그죠? 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363쪽에 뭐가 나와? 반어야, 반어. 원래 표현하고자 의도와 정반대로 표현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야. 원래 표현의 의도와 정반대로 표현한 걸 우리가 반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 그죠? 자, 이상한 시가 나왔지? 그죠? 거기 나온 바퀴벌레는 진화중이라는 시가 나왔어요. 그죠?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바퀴벌레가 빙하기 때부터 있었다 그러대요. 그 형태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 바퀴벌레. 그래서 바퀴벌레는 말입니다. 예, 스티로폼 있잖아. 저기다 바퀴벌레 한 마리 잡아 살아있는 거 갖고 여기를 핀으로 딱 찔러놔요. 예, 찔러놔도 한 일주일 삽니다. 물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줘도 일주일은 살아요. 그런 거 보면 대단한 생명력이 있는가 봐. 그 바퀴벌레입니다. 그쵸? 자, 갑니다. 뭐라고 나오냐? 눈만 뜬 채 잠들어 있는지도 몰라.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와 수분으로 된 사람과 같은 생명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고서도 어찌 시멘트와 살충제 속에서만 살면서 저렇게 비대해질 수 있단 말인가? 살덩이를 녹이는 살충제를 어떻게 가는 혈관으로 흘러보내며 딱딱하고 거친 시멘트를 똥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입을 벌릴 수밖에 없다. 쇳덩이의 근육에서 보이는 저 고감도 민첩성과 기동력 앞에는, 됐습니까? 거기 나온 고감도 민첩성과 기동력 밑줄 반어법이야. 그죠? 반어법이다 이러냐. 그죠? 됐습니까? 보세요. 한번 봐주세요. 그죠? 다음 이어서 사람들이 최초로 시멘트를 만들어 집을 짓고 살기 전, 많은 벌레들을 씨까지 씨에 죽이는 독약을 만들어 뿌리기 전 저것도 어디에 살고 있었을까? 흙과 나무와 내와 강 그 어디에 숨어서 흙이 시멘트가 되고 다시 집이 되기를, 물이 살충제되고 다시 먹이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빙하기 그 세월호 두꺼운 얼음 속에서 어디 수만 년 전 썩지 않을 금속의 실을 갖춰가지고 있었을까? 로봇처럼 정말로 철판을 온몸에 두른 벌레들이 나올지 몰라. 금속과 금속 사이를 뚫고 들어가 살면서 철판을 왕성하게 소화시키고 수억 톤의 중금속 폐기물을 배설하면서 불쑥불쑥 자라는 잘 진화된 신형 바퀴벌레가 나올지 몰라. 보이지 않는 빙하기 그 두껍고 차가운 강철의 살결 속에서 씨를 감추어둔 채 때를 눈만 뜬 채 잠들었는지도 몰라. 믿을 수 없다. 저것들도 먼지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아직은 아메색 스모우가, 자 밑줄 한번 세볼까요? 아직은 아메색 스모우가 궤도 맑고 희고 폐수가 너무 깨끗한가? 이건 반어야. 그렇죠? 현대 물질 문명에서 우리는 너무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거든. 이 오염된 환경에 너무 쉽게 적응해 진화하고 있는 바퀴벌레의 약이지. 깨끗한 까닭에 숨을 쉴 수 없어 움직이지 못하고 눈만 뜬 채 살아 움직이는지 몰라. 이렇게 나타난다 이러냐.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됐죠? 다음. 그래서 반어는 원래 표현보다 정반대로 표현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러냐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야. 비논리적이다. 그죠? 비논리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됐습니까? 거기에 나오기를 뭐라 하냐? 우리의 사랑을 위해선 이별이 있어야 하는 역설이죠. 어찌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겠어. 그렇죠?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이때 물살 동그라미, 물살을 몰아다 돌아오는 바람만 있어야 돼. 바람 동그라미. 이때 물살과 바람은 그리움이야. 물살과 바람은 그리움이야. 이때 그리움을 위해서는 푸른 은합물이 있어야 하네. 은합물 밑줄. 은합물은 뭐야? 단절과 만남이야.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 때문에 못 만나는 거야. 그러나 결국은 은하수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야.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헛몸, 무엇에 불타? 그리움에 불타는 거야. 그리움에 불타는 헛몸만이 있어야 하네. 칭냐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토다는 풀싹을 나는 새이고 허연 구름 속에서 그대는 배틀의 북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7월 7석이 돌아올까지 검은 암소 나는 보이고 칭녀여 그대 비단을 짜세 그랬어요. 그랬을 때 거기 나오는 좌측에 책 날개 보세요. 책 날개 표현 보세요. 역설적 표현과 동일한 서술어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들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이 있어야 하는 이 부분은 바로 뭐야? 역설이야. 사랑을 위해서는 계속 같이 붙어 있어야지 어떻게 이별이 있어야 돼. 그렇죠?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 자, 반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표현하는 의도와 정반대로 표현하는 것은 역사가 논리적인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결국은 이별은 우리의 사랑을 더 굳건하게 하는 것이라는 이러한 뭐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다.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다음 이어서 이번엔 시의 발상에 나오네. 거기 나온 발상과 표현상의 특징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발상과 표현의 특징이 나와주고 있는데 시의 창작 의도와 그 전략을 이야기한다. 먼저 발상형에 뭐가 있어? 객관적 상관물이 있네. 거기 나오죠? 안도현의 시가 있습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해가지고 결국 타인에 대한 베푸는 사랑에 대한 뭘 물어보고 있지? 뭐죠? 깨달음을, 현실 비판을 보여주고 있는 시네. 교훈을 주네. 아주 단호하죠. 다음 감정이입이야. 나버에 나오는 시는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자, 1년, 2년, 3년, 4년이야. 그죠? 1년, 2년, 2년, 오우, 다 있을래. 1년, 2년, 3년, 4년이야. 그랬을 때, 자, 백석의 여성입니다. 편의상 제2연부터 갑니다. 평안도산 금전판 나는 화려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이 어린 딸을 때리며 겨울밤같이 차게 울었다. 뭘 보여줘? 여인과 첫 만남을 보이고 있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뭐죠? 여인의 모진 삶을 보여줘.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옥수수야. 옥수수는 말입니다. 생존과 생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옥수수를 팔아야 먹고 사니까 생활의 의미지만은 옥수수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 생존의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여인은 나이 어린 딸을 때리며 칼빵같이 차게 울었다. 다음, 섣벌은 1벌이야. 섣벌같이 나아간 치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치압은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돌아있고 지조와 돌무덤으로 갔다. 뭘 보죠? 홀로 된 여인이야. 가만히 보니까 여기 나오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 지압이는 어쨌지? 일제징용에 끌려갔어요. 일제징용에 끌려갔고 어린 딸이 있었는데 딸은 어디로 갔어? 돌무덤이 됐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2년과 3년을 보니까 뭐가 보이지? 일제치하 가족 해체가 보여. 다음 네 번째, 상권도 석겨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저로 마당귀에 여인의 머리카락이 눈물같이 뚝뚝 떨어진 날이 있었다. 한자로 이렇게 해서 출가. 그렇죠? 뒤에요. 이때 여기 난 추억이에요. 만약에 출가가 이렇게 써 있으면 여자가 시집 가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계집애가 붙으면 안 돼. 이건 중의되었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흘러.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이제 또 세월이 흘렀지. 여성은 합장을 하고 절했다. 가주치 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요. 그래, 제1년 보세요. 여성은 합장하고 절했다. 가주치 냄새가 났다. 거기 나오는 제1년의 일행과 이행은 말입니다. 여인과 죄를 보여줘. 여인에게선 삼겹살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무슨 냄새가 났어? 취나물 냄새가 났어. 속세와 단절을 의미해.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삼행과 사행에서 뭘 보여줘? 시적, 화자의 연민을 보여줘.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중이 되었는지 생각해 보니까 정말 불쌍하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실제로 이 시는 이렇게 1, 2, 3, 4년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시간적 순서는 여기가 1, 2, 3, 4여. 이걸 배열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 이걸 배열하는 문제가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그 옆에 뭐라 나와? 바로 그 옆에 보세요. 역순행적 구성이다. 역순행적 구성이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어디야? 서사적이야. 한 여인이 어떻게 해서 중이 되었는가 이야기야. 여기는 뭐죠? 서정적이야. 이러한 시를 제가 시의 첫 번째겠죠. 서사적 서정실 아래 이영학, 백석 등의 시에서 많이 나타나죠. 그죠? 이영학, 백석 등의 시에서 한 여자의 삶이 보여주는 시에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거기 나오기를 시 한 편 보셨습니다. 보셨습니까?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면은 그 다음 편이 뭐라? 상꿩은 힘든 삶을 살아내다가 결국 여수의 길을 선택하는 여인의 울음이다. 실제로 상꿩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이 울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다음, 이어 주객전도기법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발상이야.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한다. 밭이나 갈며 살라고 한다. 아니야. 산이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게 없어.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뜻이야.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이란 뜻이야. 맞죠? 됐습니까? 다음,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패러디야. 근데 패러디를 잘못 이해하신 분이 있는데, 이 패러디는 모방을 통한 창조야. 모방을 통한 창조다. 재창조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와서 장정일 씨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매란 시가 나와주고 있지만은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야? 김춘수의 꽃 아니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랬는데 여기는 뭐라 나와서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에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뭐야? 패러디야. 패러디야. 그런데 그냥 베끼는 것은 모방이야. 표절이야. 그걸 통한 창조적 변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김춘수의 꽃이 말과 인식론의 철학적인 이사학적인 시라고 했을 때 이 시는 현대인들은 너무 라디오처럼 뭐죠? 라디오를 켰다 끄는 것처럼 인스턴트식 사랑을 해. 일회용 사랑을 해. 이러한 사랑이 무뎌지고 사랑이 값어치 없어지는 사회에 대한 비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누르는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빗줄기와 황량한 가슴 속에 버튼을 눌러다오. 그로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됐습니까? 이거야. 다음, 이어서 이번엔 추상적 사물을 관념할 수도 있다. 이번엔 추상적 사물에 관념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거기 보세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 변하여 황진이 씌워줘. 근데 이 밤은 뭐죠?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추상적 세상에 사물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다음, 이어서 그 다음 페이지 367쪽 맨 상단에 보세요. 해석 나오죠? 시간을 사물로 보고 자른다고 했다고 367쪽 맨 상단에 나온다, 이란 이야기입니다. 다음, 고전 작품의 차용이야. 거기에 보니까 제목이 뭐냐? 춘향 유문이야. 유문을 그대로 해석해봐. 유서야, 유서. 춘향의 유서란 뜻이야. 그렇죠? 춘향이가 죽으면서 하는 이야기야. 그러면 춘향이가 죽으면 쓰려면은 결국 뭐가 모티브가 돼야 돼? 춘향전이 나와야 돼. 그래서 고전 작품을 그대로 차용해낸 거다. 그래서 춘향전이라는 고대 소설 중에서 한 부분을 뭘로? 시로 표현한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녕히 계셔요 도련님. 지난 5월 다운 날 처음 만나던 날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무성하고 푸른 나무같이 안녕히 계셔요. 여기까지가 뭐야? 당부의 말이야. 안녕히 계셔요 도련님. 지난 5월 다운 날 처음 만나던 날 우수에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수하고 푸른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셔요. 다음,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나라는 아마 아닐 겁니다. 청길 땅밑을 검은 물 밑줄, 검물로 흐르거나 도저하늘 구름 밑줄 날더라도 결국 그것은 도련님 곁이 아니에요. 더구나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에 있을 거예요. 소나기 밑줄. 그래서 땅 밑에 있을 땐 춘향이가 뭐가 되어 있다고? 거기 나오는 검은 물로 되어 있단 말이야. 하늘로 올라가면 뭐가 된다고? 구름이 되고, 그게 땅으로 내려오면 어쩐다고? 소나기가 되어 내려온다고 해서. 근데 여기 나오는 춘향의 이몽룡한테 뭐 되어 있어라고? 나무가 되어 있어라 그랬지. 제2연 보세요. 그 무수하고 푸른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셔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검은 물이 구름으로, 구름에서 소나기로, 소나기가 다시 나무로 되돌아오겠다는 뜻이야. 그렇죠? 뭐죠? 불교적 윤회야. 이러한 불교적 윤회를 바탕으로 한 영원한 사랑이야. 죽어서도 결코 헤어질 수 없다라는 영원한 사랑이야. 그러므로 춘향전을 못 들어온 사람은 춘향유무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됐습니까? 그 옆에 작품 해설을 여러분이 읽어봐 주십시오. 다음, 상황의 과정도 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뭐가 있어? 이번엔 모티브의 차용도 있다. 이번엔 모티브의 차용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접동세설화가 있어. 그렇죠? 의붓어미의 셈에 죽었다는 딸들의 아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접동 아우의 접동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의 셈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버려 불서로 시샘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든 오랍동생을 죽어서 못 잊어 참 못 잊어 야상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라가며 슬피 웁니다. 그랬어요. 결국은 거기 보시면은 시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어. 자 보면은 1년, 2년, 3년, 4년, 5년 나오는데 제1년은 접동새 울음소리를 형상화함으로 해서 뭐죠? 독자의 호기심을 유도한 거야. 그런데 비해서 2년과 3년인데 거기 나오는 2년과 3년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뭐죠? 여기 나오는 2, 3, 4는 화자가 누구냐? 남동생이야. 그러나 제5연은 화자가 누구냐? 시적 자아야. 달라요. 시적 화자가 이동하고 있다. 시적 화자가 이동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하업이나 남아든 오랍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참아 못 잊어 야상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놀마가며 슬피 웁니다요. 그치? 그래서 이건 달라. 누나와 누이는 다르지. 왜냐면 여기 나온 누이는 누나와 여동생을 포함하는 말이고 누나는 나의 손이 누나고 여기 나오는 뭐죠? 오빠와 오라비도 다르다. 이때 오라비는 남동생과 오빠를 다 칭하는 말이고 오빠는 그냥 손위고 그러니까 거기 나오지 아홉이나 남아든 오랍동생은 이때 동생들이야. 오라비는 그렇죠? 그래서 오라비가 몇 명이야? 9이야. 보택이 오라비야. 이걸 빨리 읽다 보니까 이게 뭐 나와서 아우랩이란 말이 나왔지. 접동 아우랩이 접동이야. 9이나 되는 오라비. 그렇죠?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이야. 죽은 뭐죠? 누이가 남동생에 대한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형상하고 있지. 하옵이나 남아든 오랍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참아 못 잊어 야상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라가며 슬피 웁니다. 그렇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야. 맞지?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어. 됐죠?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작품들을 쭉 보시면은 작품의 개별적인 것을 분석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개별적인 걸 너무 분석하려고 애쓰지 말고 시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도대체 여기서 얘기하는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현법 이런 게 나오지. 그래서 각 고등학교마다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접동서처럼 모두 아는 시가 나오거나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시가 나와. 그러면은 그 시대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시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걸 묻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여기 나온 시의 기교적 측면들, 비유와 상징의 의미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오지. 그렇죠? 시의 공통점, 차이점, 표현법 이런 것들이 나오지. 실제로 시 전체를 묻고 있는 건 거의 시의 개별적인 시의 뜻 이런 걸 묻는 문제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시와 하나하나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시를 전체를 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밑줄줍고 은유법, 밑줄줍고 직유법 이런 걸 쓰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 근데 그게 별로 의미가 없다. 그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오늘 이 시간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시상의 전개 방식이 나오는데 이 뒤에가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지금 한 10분 정도를 더 해버리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시간을 또 중간에 끊고 소설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놓고 다음 시간 시를 마무리를 짓고 소설을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소설부터는 시간이 좀 적게 걸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